110년 전 익산 관동, 지금의 팔봉동 일대에 부유한 양반가 경주이 씨 가문이 있었다. 심리안은 다 자기 땅을 밟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무려 3,000석을 하는 대부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 후 이 가문은 몰락하고 만다. 장례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장례 빚을 내가지고 생가에 사랑채 같은 거 하나를 삼원에다가 이제 빚을 냈다고 그래요. 그것이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바치신 애국 지사의 말로예요. (1906년) 면함 최익현과 돈원 임병찬이 태인 무성서원에서 병호창의를 일으켜 시작된 전라북도 항일의병운동. 태인의병이 일어나자 일제는 진압을 목적으로 조선군인을 투입한다. 조선인끼리 피를 흘릴 수 없었던 최익현은 의병을 자진 해산한다. 끝내 미완의 투쟁으로 끝난 태인의병. 하지만 태인의병은 동학농민운동 여파로 쇠잔해 있던 전라북도 의병운동의 기폭제가 된다. 전라도 경우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영향 때문에 이렇게 민력이 굉장히 쇠잔했다.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도 당신들을 이렇게 탄압했던 분들이 의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는 이제 반식민지 노예가 됐다는 생각을 자각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병이 태인의병이 일어난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전라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전북에서는 임실, 진안의 이석용과 전해산, 남원의 양한규, 무주와 장수를 무대로 활약한 김동신과 문태서 등이 의병운동을 전개해 갔는데 1908년엔 당시 의병운동의 절반가량이 전라도에서 일어날 정도였다. 전라도는 그야말로 일제 침략 야욕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의병의 격전장이었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군사를 해산시킵니다. 군사권마저 일제에 넘어가게 되자 전국적으로 항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죠. 소강 상태에 있던 의병들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출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익산에서도 의병들이 봉기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익산뿐만 아니라 완주, 진안, 금산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일본군 129명을 사살하게 됩니다. 혈투를 펼치며 항일운동을 했던 익산의병, 그들의 중심에 이규홍이 있었습니다. 오하 이규홍. 그의 집안은 한 해 농사로만 쌀 3,000석을 거둬들일 만큼 대부호였다. 아버지 때부터 2대째 대한제국 중추원 의관을 지냈을 정도로 그는 당시 익산 지역에서 명망 있는 집안의 장손이었다. 그런 이규홍이 새로운 인생을 그리기 시작한 건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그 이듬해인 1906년 그는 고민 끝에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심한다. 나라를 잃은 이 시기에 이 젊고 그리고 패기왕성한 이 규홍 의병장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마음속으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려고 합니다. 저는 의병이 되어서 쓰러져가는 나라를
되찾고자 하니 아버지께서는 큰아들인 저를 없는 걸로 아시고 동생 규현에게 모든 일을 맡기오니 아버지께서는 규현을 의지해서 살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규홍이 주도한 익산의병의 성립 과정은 그가 자신의 행적을 기록한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추적해 볼 수 있다. 오하일기. 이 책에는 이규홍의 생애와 의병 활동이 일기체로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 의병장께서는 마지막 전투를 마치고 군대를 해산한 뒤에 대전의 송덕재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은거하면서 자신의 의병 활동을 손수 기록을 합니다. 그게 오하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오하일기를 보면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자신이 의병을 일으키게 됐으며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기는 1906년 병오년 정월부터 시작된다. 벗 박이환이 와서 나라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듣자 하니 작년 겨울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국정은 날로 좋지 않고 인심이 흉흉하다 하우. 조약이 체결될 때 순절한 자, 산속으로 몸을 숨기는 자도 있다 하던데 이 형 또한 반드시 계획이 있을 터인데 어떻소이까? 지금 나라의 위태함은 과거 임진왜란보다 더욱 심하외다. 어찌 나만 조차고 화를 피할 수 있겠소? 내 지식이 짧고 부족하여 의병을 일으켜 전투를 벌이고 싶으나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걱정과 탄식만 하고 있을 따름이요. 박경께서 나를 도와주심이 어떻겠소? 그는 자신의 뜻을 박이환에게 전하고 의병 창의에 힘을 보태줄 것을 청한다. 익산 의병이 시작된 첫걸음이었다. 1906년에 자신의 평생 동지인 춘포면의 박이환 그리고 임피의 문형모 이 세 분이서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왜군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의병을 일으키자. 세 사람이 의견의 일치를 봅니다. 의병을 조직하기로 한 이규홍과 박이환, 문형모 세 사람은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키려는 최익현과 임병찬을 찾아가 태인 의병과 연대하기로 뜻을 모은다. 의병이 아무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의병 대장 되시는 그 면함 최익현 소장을 그 무성리로 종성리로 찾아간 거죠. 태인 종성리로 그 만나가지고 의병을 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호남 의병 창의로에다가 서명을 하고 오십니다. (4월 30일)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안을 올리고 면한 선생께 물었다.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마다하시지 않으신다면 큰 기쁨으로 알겠사옵니다. 라고 하자 면한께서 답하시길. 제군들은 이 노인을 찾아 멀리서 찾아왔으니 그 의로움이 작지 않을 것이다. 아직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나 그대들의 의로움을 높이사 동일하게 그 이름을 기재함이 좋을 듯하다. 익산으로 돌아온 세 사람. 최익현과 임병찬이 준비한 거사에 참여하기 위해 산포수를 모으고 본격적으로 의병을 모집한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규홍과 뜻을 함께 했고 마침내 익산 의병이 조직됐다. 첫 임무는 순창의 주둔에 있는 태인 의병대와 합류하는 일이었다. 의병대를 이끌고 익산을 출발한 이규홍.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4월 22일 임실 갈담에 도착하여 들으니 외병의 지휘로 전주, 남원, 광주의 군대가 순창에서 의군과 만나 사격하였다고 한다. 4월
23일 전해 들으니 의군이 패해 괴멸됐다는 소식을 듣고 감히 전진할 수가 없어 병사들을 각각 나눠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달라고 했다. 제익형과 임병찬이 관군에 체포되고 익산 의병도 곧바로 해산된다. 이듬해인 1907년 최익현의 죽음이 알려진다. 같은 해 일제에 의해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이규홍도 박이환과 문영모와 함께 다시 한번 거사를 준비한다. 오하일기엔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1907년 8월 25일 나란 일을 걱정하느라 밤을 새웠는데 다시금 거병할 듯이 간절하나 동지들을 규합하는 일이 어려워 한스러울 뿐이다. 9월 5일 동지 몇 사람을 각처에 파송하여 세상 정황을 살피도록 하였다. 박이환이 돌아와서 의병을 일으키는 일은 그대와 같은 뜻이나 무기와 사조를 얻을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의병을 모집하고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 마련이 급선무였다. 군자금 마련은 모두 이규홍의 몫이었는데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이기영뿐이었다. 큰 부자였죠. 그래서 아마 그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심리아는 다 자기 땅을 밟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 의병자 아버지 되신 분의 유명한 말씀이세요.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 개인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라가 망하니까 개인의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좀 팔아줄 테니까 아들한테 오늘 의병을 해라. 27살 먹은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상으로 봐서 죽으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전 재산을 받아 아들 주면서 너는 가서 죽는 길로 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시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긴 했지만 일제의 정책에 적당히 협조만 하면 개인의 부와 명예도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들은 군사를 일으켜 일제와 싸울 것을 결심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독립운동을 지지했다. 이기영공의 재산은 무려 3,000석을 하는 대푸호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양반이요, 거기에다가 중초원 의관이니 이기영공의 그 기가 막힌 삶이 이때부터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시면은 참 대단한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1907년 10월 22일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 생긴 수만 원의 자금으로 병조를 규합하고 군령과 군기를 준비하니 이 소문을 듣고 각처에서 뜻있는 인재들이 점점 모여들었다. 이규홍은 부친 이기영의 전답 500마지기를 팔아 총포와 화약을 준비하고 의병을 모았다. 오하일기를 보면 군병 257명, 산포수 50명, 서양총 100여 자루, 조선의 화승총 200여 자루, 납탄환 20말, 화약 10말을 확보했다고 기록돼 있다. 2년여간 기다렸던 익산 의병운동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요새 얘기하지만 큰 길이죠. 예? 큰 길이에요. 이게 지금 현으로 가면은 여기가 완주군 화산면 화원리 가경제예요. 1차 전투한 데죠. 그리고 여기서 매복하고 있다가 일본군이 일로 넘어간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매복을 했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매복했다 기습을 하니까 여기 1차 전투인데 1차 전투에서 외병을 27명을 사살하고 의병도 21명이 여기 전사를 했죠. 110년 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완주군 화산면 화원리 가경제. 무기에 선 열세였지만
외병 29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정규군과의 전투에서 거두기 어려운 성과였다. 이제 의병들이 가장 유리한 점은 지형 지물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지역 전체를 이 사람들이 지역적 연고를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로 오고 가는가를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기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경우에 효과를 보고 여기 전투가 끝나고요. 여기서부터 한 4km 서쪽에 그 불당골이라는 그런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의병이 필요했던 그 재래식 무기, 뭐 총이라든가 창이라든가 죽창 그런 걸 거기서 만들었거든요. 당시 이규용 의병대의 주요 거점지대였던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이른바 불당골이라고 불렸던 이곳엔 의병들의 병기 제작소까지 설치돼 있었다. 불당골에서 무기를 보강하고 진군을 시작한 이규용과 익산 의병. 이 과정에서 257명에 불과하던 의병 수는 1000여 명까지 늘어난다. 1907년 12월엔 진안, 장수, 용담 등 산간 지역으로 옮겨 일본군 44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린다. 전국적으로 의병 항쟁이 거세지자 의병 토벌대를 조직한 일제. 집중적으로 의병 색출 작업을 시작하고 총공세에 나선다. 1908년 2월 7일 외병과 토벌대 등이 각 군과 면을 다니며 의병의 가족을 총칼로 죽이거나 체포하고 방을 붙여 귀화하면 사면하겠다고 하였다. 군심이 나날이 무너지고 전쟁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군은 금산군 남이면 백령제에서 주둔하고 있던 이규홍과 익산 의병을 공격한다. 치열했던 3차 전투. 익산 의병은 일본군 56명을 사살한다. 아군의 피해도 컸는데 57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근데 3차 전투에서 희생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그때가 음력 정월달이에요. 장비면에서도 열세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이니까 제대로 보급도 안 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3차 전투에서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거죠. 주위와 일본군의 활약에 밀린 익산 의병은 대전 식장산 중턱에서 마침내 해산되고 만다. 이규용이 이끄는 익산 의병은 의병 창의한 지 5개월 만에 해산되고 맙니다. 이규용은 일제의 눈을 피해 대전에 있는 은진송시 집성촌에 은거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립운동가들과 만나며 새로운 운동 전략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곧 일제에 의해 발각되고 맙니다.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힘겹게 살아남은 이규홍. 안전한 은거지를 쉽게 확보할 수 없었던 그는 새로운 독립운동지를 찾게 되는데요. 바로 임시정부가 들어선 상해였습니다. 이규홍이 은신해 있던 곳은 대전의 송창제, 덕제 형제의 집이었다. 당시 일제는 이규홍에게 수배령을 내렸는데 현상금은 무려 4,000원에 달했다. 외놈들이 할 때는 여기를 함부로 못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신발 신고 쫑대본에 들어와서 사랑방을 신발 신고 건너오기 전에는 이 집을 못 들어왔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가지고 외놈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수색을 하려고 해도 이
아는지 할머니들이 쓰시던 방을 함부로 못 건드렸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이 바깥마당에서 의병장, 예를 들어 의병장에 계셨기 때문에 항상 1번 놈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깥마당에서 주로 서성이면서 세월을 보내셨어요. 송덕재 형제의 집에 은신해 있던 이규홍은 1917년 결국 일본 경찰에 발각되고 만다. 요시 앞에 샴 있죠. 고기를 나가다가 1번 놈 눈에 띈 거예요. 외경한테 눈에 띈겨. 3명한테 띄었는데 그때 당시 벌써 보고서 고사길로 튕겨. 의병장이 저지 고사길로다 쭉 해서 막 도망가서 오대산으로 막 오르는데 이제 총질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외놈들하고 싸워가지고 한 명은 사살을 했고 한 명은 다리에 부상을 받았고 한 사람은 아무 일이 없었대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의병장은 어깨에 총에 매가지고 스쳐가지고. 간신히 일제의 눈을 피한 이규홍은 1918년 중국으로 향한다. 그때 그의 손에는 아버지 이기영의 마지막 재산 땅 17,000평을 판 돈이 들려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한 그는 파리 국제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러 떠나는 김규식 박사에게 여비 1,300원을 제공하고 이후 만주로 건너가 김좌진 장군에게 마지막 남은 자금 3,000원을 군자금으로 기탁한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헌납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규홍. 결국 1924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만다. 이게 체포되어 4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시는가 봐요. 4개월 동안 계속 고문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죽게 된 사람은 더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훈방한다.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와서 이제 여기 있던 그 친척 몇 분이 가셔가지고 들것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셔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셔보니까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족도 없고. 혹독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규홍. 동생 규현의 보살핌으로 연명하다 1929년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만다. 그의 나이 48이었다. 삼천석의 거부였던 집안은 이규홍의 장례비용 3원을 갚지 못할 만큼 쇠락해져 있었다. 이규홍 의병장과 익산 의병이 활동한 기간은 불과 5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분들이 남긴 것은 적지 않습니다. 조선 독립운동의 든든한 힘이 되었고 조선인들에게 항일운동의 정신을 일깨워줬죠. 올해는 익산 의병이 창의한 지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하 이규홍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조국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논 6마디의 직구강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희는 근데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어차피 재산은 없어지는 재산, 이 후손으로서 이 저희 이제 아들 때 저희보다 한 대 낮은 뭐들어 의병을 해가지고 집안도 망하고 이제 우리 가족도 망하고 그랬는가 모르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이제 합니다만은 제 생각은 안 했어요. 역시 잘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죠. 항일의병이라든가 이런 후손들,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후손들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너무나 힘들게 사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생각을 갖지도 않고, 왜냐하면 워낙 당신들이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해주고는 있지만 서훈자 후손들에 대한 어떤 배려,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